일본과의 공동개발 협정이 내년 6월부터 두 나라 가운데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양국 협정을 이대로 종료시키고 칠광구를 독식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석천이 형이 제칠광구 노래를 부를 만했네. 되게 중요한 지역이군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다시 이슈가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래인 줄 알았지. 생각보다 오래된 곳이라고 불렀는데 이 자원 개발이 뭐 지금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자원 개발만 하더라도 칠광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5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곳은 동해가스전 딱 한 곳뿐입니다. 이마저도 2021년도에 생산이 종료된 상태죠. 그래서 이후에 동해가스전을 대신할 새로운 유전을 찾는 과정에 있었고 지금의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쌤, 되게 생소한 단어거든요. 칠광구라는 곳이 정확히 어떤 지역에 있는지도 잘 몰랐고, 그래서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다의 지도, 해양 지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반부부터 이렇군요. 네, 대한민국은 동해, 서해, 남해로 해서 크게 8개의 대륙분 광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1, 6-2 광구에 걸쳐 한국과 일본의 북부 대륙분 경계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대륙붕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대륙붕 고등학교 때 지리 있었는데. 시간에 많이 들어는 봤는데. 대륙붕. 알려주세요. 네, 대륙붕은 지질학적 측면에서는 해안에서부터 수심 200m까지 완만한 경사로 형성된 바다 밑에 해저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륙붕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랍스터, 진주조개, 홍삼 같은 맛있어. 여러 가지의 정착성 어종도 부존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석유와 가스뿐만 아니라 금, 은, 니켈, 구리, 망간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해양 광물 자원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대륙붕이라는 게 지금 그렇게 맛있는 것들이 잔뜩 나오고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양식을 주는 중요한 곳이라는 것까지는 처음 바닷가재도 들었습니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구라는 것은 이 대륙붕을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광업권이 설정된 일정한 구역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대륙붕 광구가 8개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은 바로 동해 제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친 지점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아래쪽에 한국과 일본이 대륙붕을 공동 개발하고자 하는 JDG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일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 협정입니다. 영어로는 Joint Development Zone이라고 해서 약자로는 JDG 혹은 JDZ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이가 재팬이 아니라 조인트 같이 개발을 한다. JSA도 공동경비구역인 것처럼 같은 제인가 보네. 그리고 JDG의 면적은 우리 육지 면적이 약 80% 정도를 차지를 하죠. 간단하고 진짜 넓은데 엄청 그만해 보이잖아 벌써. 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검은 진주, 이거 석유가 진짜로 있는지 그거 궁금하거든요. 그래. 얘기해 주시고 가시죠. 네,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상황에선 저도 명확히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하.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발표된 우드로 윌슨 보고서에 따르면 동중국해 전체 대륙붕의 잠재적 석유 매장량에 대한 추정치는 최대 1,000억 배럴 정도에 달한다라고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약 2,617억 배럴, 그리고 캐나다는 약 1,700억 배럴, 쿠웨이트가 약 1,015억 배럴 정도의 검증된 석유 매장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쿠웨이트 이 정도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석유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산유를 메꾸면 가볍게 이룰 정도의 큰 양 아닙니까, 선생님? 그렇지. 그렇죠. 만약에 1,000억 배럴이 천연가스라면 우리 국민이 최대 200년, 200년. 200년이요? 석유라면 최대 28년 정도를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다만 저 추정치는
칠광구에서 약 150km 떨어진 동중국해의 최중심부 시우 분지에 대한 내용이고 시추로 확인된 매장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학자들과 정치 관계학자들이 이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자원평가 내용을 그대로 믿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고서에서 말씀하신 그 시우분지라는 곳은 석유나 가스가 실제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생산되고 있습니다. 해양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이 이곳 동중국해 시우 분지에 약 18기 정도의 석유가스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와우. 그만 떨어지면 아니 칠강구에도 있을 것 같네요. 딱 저 위치를 보니까. 너무 뭐가 있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JDG에 인접해 있는 시우 분지의 매장량은 약 13억 7,200만 배럴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곳에서 나온 석유와 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상해와宁보로 운송해서 현재 중국 내륙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캐고 있는 거네. 아, 대박. 아니 근데 파이프라인까지 만들었으면 그만큼 양도 많다 이런 뜻인데 바로 옆인 저 칠광구도 충분히 가능성 높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명확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이 칠광구만 협정 수역인 것으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대륙분 공동개발 협정 구역은 우리나라의 4광구의 일부 그리고 5광구의 일부 제6광구의 일부 그리고 7광구 전체를 포함한 수역입니다. 이 안에 지금 칠광구를 비롯해서 한 4개 정도가 걸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 국내 대륙분 중에 4개의 광구가 포함된 지역이 바로 JDG 이 구역입니다. 계속 지도를 보게 되는데 지도로 보니까 칠광구 위치가 정말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애매해. 이게 우리나라랑 일본 딱 사이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나라가 하나가 딱 이거 다 가져가지 못하고 공동개발 협정을 이렇게 맺어서 묶여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확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이 구역을 JDG 공동개발구역으로 합의하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럴만 하지. 아무래도 뭐 요 앞바다 갖고 우리 저 어업 갖고도 싸우는데 그럴만 한데 도대체 얼마나 큰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동중국해 쪽이 자원 개발지로 주목받게 된 것은 1960년 중동 산유국 중심으로 해서 오페크라고 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가 설립이 됩니다. 네. 이 오페크가 당시에 갑자기 원유 가격을 4배 인상을 합니다. 어디서 그 세계 경제는 혼란을 겪기 시작을 했죠.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중동 산유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석유 개발을 하려는 요구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마침 동북아에서는 1968년 그리고 미국 해군에서 제공한 약 850톤급의 조사선을 통해서 동중국해 전체에 대한 탐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에머리라는 미국 학자를 필두로 대만, 일본, 한국 학자가 이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해저 광물 자원을 탐사하는 조사 비행 계획이 드디어 착수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 남방해역의 대륙북 밑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짙다고 알려져 왔는데 그 실제 상황을 밝히려는 것이 이번 탐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1969년도 발표가 되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대만과 일본 사이의 대륙붕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매장지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만의 곳이 어디? 아까 거기 아닌 그거 칠광구 그쪽인데. 칠강구에서 약간 남쪽 어디 아닌가요, 저기면?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이때는 자원 탐사가 아니라 지질 구조에 대한 탐사였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이 뛰어난 장비와 조사선을 통해서 비교를 한다면 자원 평가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 약간 우주 같은 거 같은데 여기에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수 있다고 굉장히 막 그런 다들 느낌. 흥분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모양으로 봤을 때 이거는 여기 조금 있을 수 있다. 아직 모르지만 있을 것 같다 하는 느낌이긴 하네. 당시 분위기가 어땠나요? 당시에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변국들을 흥분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지금처럼 광구가 설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여기는 우리 구역이다. 너도 나도 광구를 설정하게 됩니다. 어머. 자, 이거 정답. 서울 지하철 노선도. 저 빨간색 1번도 저 아래까지 가. 일본 너무하네. 거의 타이완 앞에까지 갔어요. 대만까지 갔다. 아, 난리 났네. 네, 보시면 지하철 노선도만큼이나 복잡하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각국이 이 광구를 설정할 때는 대략적으로 일단 선점하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국과 대만, 일본이 경쟁적으로 광구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때문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총 17개의 광구 중에 13개가 서로 겹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표시가 됐군요. 이때 유엔 상임이사국이었던 대만은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중국 대륙 연안에서부터 광구가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표시가 됐군요. 좀 딱 보니까 출광구가 좀 세 나라가 가장 겹치는 저기가 맞아, 알짜. 네, 정확히 그 알바끼네. 세 개가 다 겹쳤잖아요. 근데 각 나라가 아무리 마음대로 걷다 그래도 뭔가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뭐 논리적으로라도 뭐라고 할 테니까 그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네, 뭐 맞습니다. 각국이 광구를 설정할 때 내세운 일정한 기준은 있습니다. 크게 등거리, 중간선 원칙과 네. 대륙붕 연장설 혹은 육지 영토의 자연 연장설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설정이 됐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조금 어려운데. 네, 먼저 이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라는 것은 육지와 육지 사이에 중간선이 경계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대륙 연장설 경우는 육지가 바다로 연속적으로 연결돼 있으면 그 바다에 잠긴 대륙의 끝 지점까지 그 국가의 대륙붕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대륙붕 얘기했었잖아요. 네. 국제법에 따르면 육지 영토가 바닷속으로 끊기지 않고 계속 연장돼 있다고 증명이 되면 최대 350페리. 어느 정도인 거지? 여기서 350페리가 네. 다가오지 않을 텐데 네. 네. 이걸 수치로 표현을 하면 약 648km 정도가 됩니다. 648km요? 부산보다 멀다 이거 아니야. 서울, 부산보다 멀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럼 어쨌든 해저에 있는 대륙분 연장설에 더 주장을 많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륙 연장설, 즉 육지 영토가 자연적으로 해저면까지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에는 중간선 혹은 등거리 방법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각 주장에 따른 경계선이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 준비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저기까지 우리 다르네. 저기랑 저기 연결하면 제2비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서로. 네. 지도에서 보시는 아래 파란 선이 한국이 주장하는 대륙붕의 끝선이고 그러니까 땅이 올라왔다. 위에 붉은 선이 일본 주장하는 등거리 원칙에 따른 경계의 끝선입니다. 남아야 된다. 아니 근데 뭐 양쪽이 서로 뭐 주장만 한다고 바다에 무슨 뭐 나무나 산이나 계곡이 위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주장 일방적으로 듣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국가 간 합의를 통해서 정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중첩되는 해역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당시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판결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북해 대륙붕 판결입니다. 우리한테 유리하다고요? 대륙붕 갈등이 처음 시작됐던 곳이 바로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가 대륙붕 경계선을 놓고 분쟁 중이었는데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등거리 원칙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등거리 방법이 자국한테 정당한 몫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일어났는데 1969년 2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모든 국가의 대륙붕은 육지가 바다로 끊기지 않고 계속되면 그 끝나는 지점까지 대륙붕으로 인정돼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도에 표시된 파란 선까지를 재판소에서는 3국의 대륙붕 경계선으로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소가 독일한테 굉장히 많은 대륙붕이 추가적으로 부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언뜻 듣기에는 그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호재네요, 아주 그냥. 그렇죠.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였습니다. 네. 1969년도 네. 이 유리한 판결 결과를 우리 외교부 실무자들이 발빠르게 입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대륙분 광구를 설정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1970년 걸프, 쉘, 텍사코, 필립스와 같은 미국 기업과 대륙분 자원 개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격적으로 탐사에 진입하게 된 거죠. 정부에서는 해저 석유 개발을 위해 쉘 회사와 한국 대륙풍 내 석유 탐사 및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저 자원 개발을 본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석유가 쏟아져 나오기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칠광구. 두 손 높이 하늘 향해 반겨 맞으리 칠광구 칠광구 노래 맞네요. 우리 정난이 선배님 아주 실력파 가수였습니다. 댄스 가수. 검은 찐조. 지금 막 아까 기대감이 엄청났나 봐요. 그러니까는요. 야. 사실 뭐 여기저기 석유 나는 나라가 그땐 진짜 너무 부러웠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더 했겠다 그때. 네, 우린 다 수입국이었고, 그러니까 우린 조금 힘들고 가난하고 이런데 석유 터지면 다 부자 된다고 해가지고. 선생님도 기억하시죠? 저도 기억을 합니다. 석준 씨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 대신 강연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요. 그거밖에 모릅니다. 거기까지 실감국밖에 몰랐어요. 말씀하신 대로 기대감도 충만했고 자신감도 있었고 희망에 찬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그리 오래가진 않았어요. 첫 번째는 중국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탐사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중국해에서 탐사 중인 미국 회사를 납포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당시에 미국과 중국은 정치적으로 관계 개선 중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중국 주변 해역에서 탐사 중인 자국 석유 회사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결국 미국 석유 회사들은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탐사도 쉽지 않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본 또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대륙 연장설에 힘입어서 단독으로 한국이 칠광구를 개발하는 행보를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대만, 한국과 계속 접촉하면서 동중국해를 함께 공동으로 개발을 하자라는 협의를 하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쌤 말씀 들어보면 아까 지도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 공동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또 거기에 합의를 봤잖아요. 공동 개발에 같이 동의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1973년도 석유 파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모두 강력한 산업화 정책을 추진을 했고 석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석유를 모두 해외에서 의존했던 한국과 일본 양국에게는 석유 파동은 그야말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래서 대륙붕 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었죠. 이와 더불어서 당시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과 반드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일본의 조력이 필요했던 것 역시 이 협력 추진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974년 한국과 일본은 남부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약간 말썽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양국이 서로 우리 한국 측에서는 우리 해석들이 해서 이것이 우리 해역이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 대륙붕에 속한다. 그런 말썽이 있어서 양국 간에 그동안 오래 절충을 하고 교섭한 결과 그러면 이 지역은 한일 간에 공동 개발을 하자. 그런데 공동개발협정은 1974년도 체결됐지만 실제 발효는 4년 후인 1978년도에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허. 뭐가 아니, 많았나 7개월에서 발효까지 4년이나 걸렸다고요? 뭐 일반적인 것 치고도 더 많이 걸렸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맞습니다. 첫 번째로 1973년은 국제사회가 새로운 해양법 협약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유민상 씨도 그렇죠. 한번 배타적 배웠던 거 한번 경제수역. 네. 기억해 그것도 볼까요? 다 많이 배웠죠.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많이 이제 배 타고 우리가 저기 경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곳인데 설명해 주세요. 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캐리까지의 생물, 무생물 자원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여기서 200캐리, 거리적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아까 아까 352, 300 600 몇 킬로였으니까. 와. 네, 200캐리는 3분의 1. 3분의 1 얼마? 그래서 한 400, 400, 맞습니까? 네, 400kg? 200캐리는 약 370km. 역시 아이돌계 흑진주.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줬구만. 원래 좋아졌어요. 이 개념이 등장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200캐리 이내 바다는 자기들 것이다라고 선언할 때였습니다. 대륙북 연장 판례가 있었지만 일본한테 유리한 거리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 일본 정치권을 설득을 하고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국내법 제정. 그래서 총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978년 드디어 한일 대륙북 공동개발 협정이 시작이 됩니다. 진짜 우여곡절이 그러면은 많았네. 그 바로 제7광구 그 흑진주 찾으러 뭘 시작을 한 거예요? 한일 양국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탐사 과정이 그 후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1978년도부터 공동개발에 착수한 후에 두 나라는 10년 동안 굉장히 넓은 지역에 대한 물리 탐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7개 지점에 대해서는 시추까지 진행을 합니다. 왼쪽에 저게 몰렸네. 파봤다는 거죠? 네, 시추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의 탐사를 통해서 가능하면 경제적 구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 시추를 하게 되는 작업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제주 남방 330km 지점 전 국민이 그렇게도 바라던 석유가 드디어 이 제7광구 제7소구역에서 터졌습니다. 얼마 전에 가스가 뭐 한참 많이 나왔다고. 예, 가스가 많이 제가 직접 확인도 해보고 이래 해봤는데 그 대신 여기 샘볼 지리적 박사께서 이것은 국비로서 투자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1급 비밀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쌤, 저기 넓이에 비해서는 저거 지금 7개 뭐 저거 구멍 시추한 거 너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저 위에 제주도 밑바다도 좀 한번 뚫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사실 JDG 지역을 시추한 것은 이게 전부 다예요. 어머.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여기 7개 공만 시추를 했다. 이걸 가지고는 자원이라든가 부존 가능성을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쌤 개발 협정된 지 뭐 1978년 뭐 50년이면 1년에 하나씩 뚫어도 구멍이 50개가 되는데. 맞아. 아니 왜 저거밖에 안 뚫린 겁니까? 왜냐하면 사실상 1993년도 이후로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 탐사가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탐사 이후에 한국과 일본 양측 전문가들은 당시 육과로는 경제성 있는 개발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 다시 한번 탐사하고 개발을 하자 합의를 한 거죠. 그런데 이후에 한국은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탐사를 진행을 하자라고 요청을 했지만 일본 쪽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태도가 바뀐 거죠. 이상하네요. 일본이 표현한 공식적인 이유는 그 지역에 경제성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경제성이 뭐 없다. 그거 너무 쉬운 말인데. 그런데요, 경제성이 없다라고 확정지어서 얘기하기에는 사실 7개밖에 시추를 하지 않았잖아요. 너무 빠르게 뭔가 확정을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탐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 부분은 우리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개발협정이라는 것이 그 목적과 취지는 기본적으로 양국이 석유와 가스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는 것이죠. 네. 일본이 이렇게까지 소극적으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협약 정신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과연 일본이 왜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 것인지 네.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아까 잠시 얘기했었던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네. 1973년 처음 등장을 했고 이것이 1982년도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는 것을 채택을 하면서 네. 그 속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제도화가 됩니다. 유엔에서. 그러니까 모든 연안국들은 기본적으로 200캐리까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언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따르면 JDG 상당주가 일본 쪽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규범이 거리설을 주장하는 일본 쪽에 유리해진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일본은 그 법이 바뀌면서 이 바다에 나르는 게 바뀌었으니까 잠깐 스타 우리 이거 지금 기름 팔 때가 아닌데 이거 지금 얘기가 달라졌네 하면서 약간 그래서 멈춘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일본도 국제사회의 규범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재빠르게 인지를 한 거죠. 아하. 일본 측에 유리해진 변화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있어요? 바로 1985년도 리비아와 몰타 간에 있었던 국제 판결입니다. 리비아와 몰타 간에는 대륙분 분쟁이 있었는데 이때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번에는 1969년도 북해 대륙분 사료와는 달리 자연 연장이라는 지질적 요소보다는 거리 개념을 더 중시하는 입장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주장했던 대륙분 자연 연장 개념이 약해지고 일본이 주장했던 거리 개념으로 판례가 바뀌게 된 거죠. 또 로비한 거 아닙니까? 야 이거. 그러네요. 팔이 확실히 안으로 굽는 게 아까까지만 해도 예전에 그래서 대륙분 연결이 법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그렇구만 이렇게 하다가 국회 쪽에서는. 바뀌어서 반발하니까 법이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람이 이렇게 이게 되긴 참. 하네. 선생님 그러면 서로 협약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개발할 건데 같이 할래? 그랬을 때 일본이 우리는 싫어 그러면 그래 싫어? 그럼 할 수 없이 내가 해야겠네. 뭐 이렇게 단독 개발로 되는 거 아닙니까? 제안을 했다가 여긴 안 한다 그랬으니까.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일 간에 체결한 이 공동개발 협정에는 JDG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일방적으로 탐사나 개발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협약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협약에는 한국과 일본이 반드시 공동으로 자원 조사를 하고 함께 탐사 그리고 함께 개발해야 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오히려 협약 협정 위반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 측에 불리해질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파서 나왔어도 개박해놨으니까 같이 나눠야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한국과 참. 일본의 대륙분 협정은 그 당시 체결 당시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 중에 하나였어요. 분쟁 가능성이 있는 해역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라는 합의 문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델로 환영을 받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협정문이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이 자원 뭐 조사든 간에 뭐 시추가 됐든 간에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얘기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데 일본은 뭐 자원 개발이나 석유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까? 아니면 저때 당시에 무슨 뭐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까? 돈이 없었으니까. 저도 굉장히 답답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이 관심이 없는가?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일본은 자원 자급률, 특히 석유, 가스에 대한 자원 자급률이 약 42%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일본은 대륙분 탐사와 함께 광물, 에너지 자원 개발 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주기적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우리 쪽 동해에 있는 그쪽에서 일본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국 인근에 가스전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추까지 작업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는 거는 그냥 안 하는 거네요. 대놓고 여기는 안 하겠다. 다른 데는 다 이제 열심히 파고 있고 지강구는 냅둬 안 해. 그리고 다른 의도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속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
보면 사실 일본이 왜 이렇게 할까 이해되지 않는 행보는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측의 공동 탐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 동안 일본은 또 다른 굉장히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되죠. 바로 2008년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공동 개발을 하자라는 합의 문건에 합의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중국해에서. 문제는 중국과 일본이 합의한 공동 개발 합의 구역이 위치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마 지도 잘 봐야겠네요. 아슬아슬하네요. 아까 시우분지랑 굉장히 또 비슷한. 야, 저게 뭐가 있긴 있네요.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네, 한일 간에 체결한 JDG와 중일 간에 체결한 공동개발구역 합의구역 이 지역은 약 1km 정도밖에 차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 중국이 JDG에서 약 10km 떨어진 지점에 소위 롱징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상 유전을 개발하겠다고 나선 적이 있어요. 네. 이때 일본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 항의를 했었고 그 항의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JDG와 너무 가깝다.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석유와 가스는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저쪽에서 자원을 개발할 경우에는 다 빼가는 거지. 밑에 있는 자원이 빨려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즉 전문가들은 이 효과를 소위 빨대 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문가적인 표현이군요. 직접적인 거는 알아듣기 쉽습니다.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빨았다 그냥 옆에서. 그런데 일본이 다시 한번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이 부근에 중국과 일본의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해서 함께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2008년도 중국과 일본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서 중국, 일본 대륙분 공동개발구역을 바로 이 지점에 설정하게 됩니다. 우린 쏙 빼고. 東シナ海における協力につき日中間で政治的合意に至りました。今後さらなる協議を進めまして、東シナ海が平和、協力、友好の海となるだけでなく、日中の重要なエネルギー供給源となることを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 근데 쌤 위치가 그 일본 본토에서 저 중일 공동계약 합의 구역까지 가려면은 딱 JDZ를 지나야만 갈 수 있는 딱 그런 위치인 걸 봐선 저 녹색 중국 일본 공동개발은 하고 JDZ는 안 하고 약간 좀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느낌상. 네, 먼저 이 합의 문건과 관련돼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네. 중국과 일본이 합의는 했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협정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즉 양국의 국내에서 비준을 통해서 네. 공식 문건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자원 개발에 막 일본이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협정 딱 끝나고 나면 우리끼리 다 해먹을래. 약간 이런 음흉한 속내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요 지역의 전부다. 내가 다 해먹겠다 이건데. 네, 일본의 속내는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본도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설령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저 JDG 협정 저것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개발하거나 탐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로의 권리가 중첩되는 수역에서는 일정한 수위 이상의 행동은 못하도록.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정말 발생이 된다면 양국 간에는 심각한 분쟁, 갈등 상황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랑 지금 협정을 종료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중국이랑 협정을 하게 되면은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일부 학자들도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굉장히
큰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죠. 하지만 어떤 국가와 맺은 협정을 깨고 그 옆에 다른 나라와 같은 지역을 똑같은 협정을 체결한다는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국제관계에서도 굉장히 무례한 외교 방식으로 비난받을 것은 뻔하고요.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구역에 일본이 중국과 다른 협약을 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그런 일이 짜잔하고 벌어지는 것이 지금의 국제정세 아닌가라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맞아.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량도 이미 어느 수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 주변국들이 그렇게 쉽게 협정을 깨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신 차리고 우리도 계속 우리가 할 얘기는 하고 주장할 것은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일 대륙분 공동개발 협정이 이루어졌던 20세기에는 제7광구를 포함한 이 지역에 대한 자원, 이 자원이라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죠. 네. 하지만 21세기 지금은 자원뿐만 아니라 안보에 대한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도에서 봤다시피 중국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 등에 물대포를 쏘았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크게 다쳤는데 당시 중국 해경이 도끼 등으로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문제야. 钓鱼岛及其附属岛屿是中国的固有领土。中国海警在钓鱼岛海域开展巡航执法活动，是依法行使本国的固有权利。 We need to meet the growing challenges posed by China to keep peace and defend our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and globally. 저희 진짜 해양 안보가 중요하다는 게 저희 강의 주제에서도 요즘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남중국해. 맞아. 남일이 아닙니다, 쌤. 네, 한일 협정이 만약에 종료가 될 때 가장 큰 위협은 대륙봉 자원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일본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유지했었던 이 협정이라는 한일의 방파제가 사라지고 여기에는 새로운 전쟁터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안보 관점에서는 이 구역이 방파제 역할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것만 봐서는 여기 일본이 굳이 자원 아니더라도 우리랑 그냥 협약해서 중국이나 뭐 다른 쪽에 그런 게 좀 이렇게 손이 뻗치지 않도록 그냥 딱 막고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은 건데 이렇게 냅두네. 일본의 욕심이겠죠. 모두 내 마당으로 하고 그냥 이 구역을 협약 어떻게 필요 없다. 조금 나눠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욱이 지금은 우리가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제7광구를 비롯한 동중국해는 태평양과 인도양 그리고 동해를 통해서 북극해로 가는 한 가운데에 있는 길목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대륙분 공동개발 협정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이 울타리가 깨졌을 경우에는 중국의 행동은 법적으로 그리고 세력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가만히 있지 않지. 그래서 한일 대륙분 협정 종료는 당연히 한일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중국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미국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봐도 그냥 저기 한국, 저기 일본 둘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그냥 그대로 좀 이렇게 막고 있으면 이렇게 딱 더 이상 못 들어오니까 유지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동북아 안보 차원에서 본다면 이 협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로 일본을 설득해 나갈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일본 측도 이러한 변화를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미 센카쿠, 띠어이다오 분쟁을 통해서 일본은 직접 이 현상을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영상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센카쿠 디아오이다오 그 분쟁이 어떤 거예요? 센카쿠는 일본명이고 중국 쪽이나 대만 쪽에서는 띠어이다오라고 부릅니다. 항상 두 개를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분장섭입니다. 분쟁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두 개의 명칭을 같이 붙여지는 거죠. 이 센카쿠 열도는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에요. 2010년도 일본이 센카쿠 열도 해역에 침범한 중국 어선을 한번 납포한 적이 있어요. 이 뒤로 2012년도 9월에는 일본이 센카쿠 열도 섬 중에 3개, 민간 소유였던 3개 섬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후에 중국은 해경선을 수시로 진입을 시키고 그 소식들을 계속 외부로 표현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국 영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꾸준히 명분을 쌓아왔던 것이죠. 中国海监首次在钓鱼岛及其附属岛屿海域开展的维权巡航执法，体现了我国政府对钓鱼岛及其附属岛屿的管辖，维护我国的海洋权益。尖閣は間違いなく歴史的にも国際法的にも日本固有の領土であります。能打仗，打胜仗，要确保战之必胜。 한일 이 협정이 종료가 되면 중국은 자신의 영역을 이 차에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할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싸 기회다 이런 거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핑계, 어떤 명분 이런 걸 딱 잡아서 저기에 또 뭐 이렇게 플랜트를 꼽는다든지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근데 그러면은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가정들 어떤 상황이 좀 올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배타적 경제 수역을 굉장히 넓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한국과 일본,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200캐리가 각각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겹치네요. 많이 겹치는데요. 딱 보면 지금 뭐 일본이 뭐 JGZ에 대해서 그렇게 배짱 부릴 만한 또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다 넘어가게 생겼네. 네, 뭐 중국도 있고 그런데 자기들이 배짱 부린다고 다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건 네 우리 생각이구나. 그래서 200캐리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한국과 일본은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주장을 하긴 합니다. 다만 서로 중첩되는 수역, 이 지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중간선을 통해서 해양 경계를 나누자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본인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반드시 중간선일 필요가 없다. 중국이 유리한 모든 요소들이 투입이 돼서 거기까지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任何外国不要指望我们会拿自己的核心利益做交易，不要指望我们会吞下损害我国主权、安全、发展利益的苦果。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동중국해 대부분이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주장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더 무서운 게 조그맣게 저 핑크색 점선 얇은 거 있잖아요. 중국이 주장하는 대륙북 외측 한계 주장선. 저 뭐야? 점선을 보면 우리가 주장하는 JGZ가 통째로 중국 안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요. 저기까지 아예 중국이라는 거예요? 와. 지금 현재 동중국해 저 지역이 왜 민감하냐, 왜 한중일 3국의 전쟁터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바로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주장하는 범위가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진짜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자국의 대륙군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자국의 해양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경우에 따라서는 해경 혹은 해군 세력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오셨던 센카쿠 열도 그리고 전에 공부를 하셨던 남중국해와 같은 상황이 우리 주변 지역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의 이 협정이 유지되는 게 우리를 위해서도 또 사실은 일본을 위해서나 이
동중국해 평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문가가 보시기에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떤 건가요? 맞아요. 언급하신 대로 20세기에 우리가 봤던 바다, 그리고 21세기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이 협정 체계를 2028년도 이후에도 유지를 한 다음에 이 공동개발구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방향을 재설정해 주는 것이 가장 유연한 해결 방식 중에 하나예요. 먼저 중동으로 가는 물류 통로를 연결해 주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안보 협력 장치로서의 역할, 그리고 최근에는 해양 환경, 그리고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협력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상황이 변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여요.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일 양국의 정치인들이 조금 더 책임성 있는 역할이 필요한 때,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년에 서로 아무 말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28년도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존속이 됩니다. 통보를 하기 전. 근데 그럼 내후년에 통보할 수도 있고. 2028년도가 종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통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통보가 안 왔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서로 합의를 할 것인가는 계속 대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연장을 할 건지. 제가 정말 이거 너무 유치한 생각이긴 한데 이렇게 방송을 해서 공론화를 하면 여기서 일본 쪽에서 그만하자 할 수 있으니까 조용히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있다가 그냥. 무슨 소리세요? 뭐 이러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야, 그거 KBS 보니까 나오더라. 야, 우리 바다가 어떡할 거냐. 이렇게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죠? 아니요. 그런데 정말 잘 지적을 해주신 거죠. 지금 대륙붕, 특히 공동개발협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다루는 이 모든 부분들을 일본, 중국에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구나, 방향은 어떻게 가겠구나, 전략적인 그림은 이렇게 설정이 돼 있구나라는 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신경은 어차피 쓰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즉 7광구에 대한 오해, 여기에는 포함해서 남부 대륙분 공동개발 협정까지 다 포함을 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객관적인 틀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7광구에 대한 자원평가가 과학적 근거 없이 너무 부풀려져 있다는 점은 협상을 진행할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원 부전과 경제성 평가는 좀 더 많은 조사, 시추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공동개발협정이 종료가 되면 7광구 전체가 일본 것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아까 법대로 해갖고 일본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공동개발협정이 종료가 될지라도 협정이 없어지는 것이지 과거에 우리가 주장했던 7광구까지의 대륙붕, 이거는 법적인 권한으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 역시 이 지역을 자국 광구로 설정을 하고 있고, 즉 양국 주장이 여전히 중첩되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인지를 할 부분이에요. 서로 근거가 있는. 그래서 협정이 종료될지라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 주장을 계속 관철시키고 주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목소리를 좀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는 절대 내 것을 상대방한테 어떻게 나눠주지 하는 고민의 장이 아니에요. 서로의 주장이 중첩될 수도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을 서로가 양측이 어떻게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진행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와 일본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성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과거에서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에 얼마나 좋은 한일 관계가 형성될 것인지,
이 부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호 공조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입장을 맞춰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강연이 우리가 7광국 대륙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